전설야담 특집 지혜의 힘을 보여주는 설화 10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지혜의 힘을 보여주는 설화 10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낚싯대와 편지 봉투의 숨은 비밀. 17세기 말엽 전라도 정읍에 사는 권임성은 학덕 높고 인성이 맑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인격과 경제적인 여유까지 갖춰 남부러울 것 없었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공부에 담을 쌓은 채 날마다 산으로 들러 놀러만 다니는 아들 권덕재였습니다. 영특한 아이건만. 말이나 하는 짓을 유심히 살펴보면 총명한 머리를 가졌음이 분명한데 도무지 공부에 뜻을 두지 않은 채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을 좋아했습니다. 크면 달라지리라 기대했지만 청년이 되어서도 학문을 멀리한 채 낚시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러하니 양반으로 행세하며 살아가는 부모 마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권덕재가 피둥머리 냇가에서 낚시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소년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소년이 기골장대하고 외모 훤칠한 권덕재를 칭찬하자 권덕재는 아이에게 어디 사는 누구인데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심부름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더니 이내 가슴에서 편지를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무슨 편지냐는 소년의 질문에 권덕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덕재는 거기에 적힌 한문을 모르는지라 편지 봉투를 이리저리 쳐다보더니 고개만 갸우뚱하다가 말없이 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소년은 편지를 다시 주면서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권덕재는 귀찮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다른 곳에 가서 물어봐. 권덕재가 다시 낚시질에 몰두하자 소년은 자리를 떠나 걸어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반 놈의 자식이 그것도 몰라? 네 자식인지 천하의 무식한 놈이구나. 에이, 무식한 놈. 그러면서 소년은 냅다 달아났습니다. 조그만 아이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권덕재는 즉시 아이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권덕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는 양반 부모까지 욕을 얻어먹었기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난데없는 봉변에 수치심마저 느꼈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떤 권덕재는 그 자리에서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낚시 바구니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날 권덕재는 낚시질 같은 한가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겠노라 결심했으며 이튿날부터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고 오직 학문에만 집중했습니다. 권덕재는 1702년 신년시에 병과 시부위로 급제했고 전라도 무안 및 강원도 통천에 군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로 보인 낚시터 사건은 사실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허송세월을 보다 못한 아버지 권임성이 어느 날 꾀를 내고 태인 향교에 들러 똑똑해 보이는 소년에게 편지를 주면서 이러저러 하라고 부탁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훗날 그걸 알게 된 권덕재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승지에 증직되도록 힘썼습니다. 전설야담 황금 삼천냥 지혜 꾸러미.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제법 많은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재물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횡재한 일도 없지만 맨손으로 살림을 일고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말 살림의 어원은 사찰의 재산 관리를 뜻하는 살림입니다. 이 말이 민간에 전해져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나가는 일 또는 살아가는 형편을 이루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영감은 밤낮으로
억척스럽게 일해 돈을 모아 논밭과 집을 샀으며 술집을 드나들거나 사치스러운 물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그는 알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는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돈 3,000냥을 구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영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당신에게 뭘 믿고 어찌 돈을 빌려준단 말이오. 영감이 이처럼 말하자 생면부지 장사꾼은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를 꺼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금덩어리입니다. 돈 몇천 냥 쓰려고 이 귀한 것을 팔 수는 없고 당장 돈 쓸 일은 급해서 그러니 이 금덩어리를 맞고 대신 돈을 좀 구워 주십시오. 장사꾼이 아무런 보증 없이 돈을 구워 달라는 줄 알고 영감은 처음에 심드렁했지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을 보자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어림잡아도 3만 냥 이상 가치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영감은 경계심을 풀고 이자를 얼마나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장사꾼은 급전이니 한 달에 일화를 드리겠노라 말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10% 고리인지라 영감은 황금을 담보로 잡고 3,000냥을 빌려줬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마침 금강을 하는 조카가 지나는 길에 들렀기에 영감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노라 설명하고 그 금덩어리를 내보이면서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물었습니다. 조카는 금덩어리를 손에 들고 살펴보더니 기겁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크게 속으셨습니다. 이건 납덩이에 금박을 입힌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조카가 젓가락으로 금덩어리 거죽을 슬슬 긁으니 얇은 금박이 벗겨지고 시커먼 납덩이가 보였습니다. 조카는 한 냥 값도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감은 맥이 탁 풀리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먹거나 사고 싶은 욕망을 참아가며 힘들게 모은 돈인데 허망하게 떼이다니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습니다. 곰곰이 그때를 돌아보니 금덩이보다는 일할이라는 높은 이자에 현혹되어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당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영감은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날 저녁밥을 거른 채 몸져 누웠습니다. 그런데 영감에게는 속 깊고 똑똑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저녁을 굶고 자리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자 틀림없이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연유를 물었습니다. 영감은 여차여차해서 그렇다고 말하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딸은 잠깐 궁리하더니 원금의 이자까지 받아낼 묘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감이 그게 뭐냐고 묻자 딸은 지혜 꾸러미를 풀었고 그 말을 들은 영감은 벌떡 일어나 무릎을 치며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잔치집이나 초상집은 물론 장사꾼이 들끓는 장터나 들일을 하다 쉬는 농부에게도 다가가서 처량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말 좀 들어보소. 얼마 전에 낯선 손님이 집에 와서 내게 큰 금덩어리를 맡기고 3,000냥을 구워갔는데 그만 그 금덩어리를 잃어버렸다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만약 금덩어리 임자가 와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수로 돌려준단 말이오.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할 텐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영감의 하소연을 들은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며 참 딱하게 됐다고 동정할 뿐 그 누구도 대책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감은 애를 태우며 불안한 심정으로 여러 날을 보냈으나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돈을 거래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돈을 빌려간 장사꾼이 제 발로 영감 앞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약속한 날이네요. 여기 꾼 돈과 이자를 가져왔으니 제 금덩어리를 돌려주십시오. 장사꾼은 횡재를 앞둔 사람처럼 환한 표정을 지으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영감은 차분히 돈의 액수를 확인한 뒤
보관해둔 금덩어리를 꺼내 장사꾼 앞에 턱 내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장사꾼은 얼굴이 시퍼렇게 되어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해학가 김인복의 말솜씨와 봉변. 조선 중력 김인복이라는 말솜씨 좋은 해학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길에서 수정 갑근을 한 시골 선비를 만났는데 갑근이 너무 짧아 턱 밑에 겨우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김인복은 수정 갑근이 무척 멋있다며 한바탕 칭찬하고는 그 갑근을 사고 싶으니 다음 날 남대문 밖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튿날 시골 선비가 찾아오자 김인복은 난데없이 밴댕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그물로 잡은 밴댕이가 시장에 나올 무렵 밴댕이를 사서 기름 간장을 바른 후 석쇠에 구우면 냄새가 코끝에 진동하는데 그걸 상추 잎에 올려놓고 된장을 얹어 남대문 열리듯 입을 떡 벌리고 먹으면. 시골 선비는 얘기에 몰입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 바람에 짧은 갑근이 그만 뚝 끊어져 수정아리 땅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큰돈 벌 생각에 들떴던 시골 선비는 당황했고 김인복은 이걸 어쩌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김인복은 겉멋이나 부리고 돌아다니는 시골 선비를 골탕 먹일 생각에 그리했습니다. 이렇듯 해학을 잘하는 김인복은 한눈만 볼 수 있는 외눈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친구 심전이 전주 부윤으로 있을 때 김인복이 찾아가겠노라 기별했습니다. 심전은 해학가 김인복의 말 기세를 꺾어버릴 셈으로 통인 방자 사령을 모두 외눈 가진 사람을 선택하여 그의 수종을 정했습니다. 또한 여염집 여자들 중에서 외눈 가진 여자를 가려서 관비처럼 꾸며 천침하게끔 대기시켰습니다. 천침은 첩이나 시녀 등이 잠자리에서 시중드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숙할 집도 외눈 가진 사람의 집으로 정했는데 동원에서 거리가 멀었으니 멀다는 것은 눈멀다를 비유적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하여 김인복은 전주에 내려와 외눈 가진 사람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조석으로 무난하고 내왕하는 사람들이 외눈 아닌 사람이 없었지만 김인복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덕택으로 편하게 잤으나 만일 도적을 만나게 되면 살피고 망볼 사람이 적어서 무섭소. 심부름꾼이 그 말을 전하자 심전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 수종들이 혹시라도 숙직을 빠뜨릴까 염려하여 밤잠을 자지 말고 살펴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김인복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5사람이 비록 있으나 모두 외눈이어서 만일 도둑을 막는다면 2사람 반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심전은 김인복을 골려주려다 자신이 당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웃었습니다. 외눈박이 김인복에게는 두 눈 가진 심전 10명이 있어도 당하지 못하겠군. 대부분 상대를 골탕 먹이거나 놀린 김인복이건만 그런 그도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김인복은 신체장애로 인해 종구품 무관직 습독관에 머물렀지만 동문수학한 친구들 중에 출세한 사람이 많았으므로 누구라도 감히 그를 괄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인복이 병조저랑 오상과 담을 이웃하며 살았을 때의 일입니다. 녹살 좋은 김인복은 걸핏하면 오상의 말을 빌려 타고 습독관 복장으로 장안을 두루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오상은 밖에 볼 일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상은 김인복의 말 부탁을 거절하고픈 생각은 굴뚝 같았으나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 별 수 없이 청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상은 김인복에게 말을 빌려준 뒤 조례, 서리, 구사 등 자기의 수행원을 불러
여차저차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인복이 말을 타고 종로에 나오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종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구종은 관원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례는 말 앞에서 인도하고 서리들은 뒤에서 물러거라 외치면서 행차를 알렸으며 건장한 마부들이 좌우에서 고삐를 잡고 대로를 달렸습니다. 하여 평소 혼자 말 타고 여유롭게 가던 김인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명을 받고 황급히 입골하는 대신의 행차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정에서 벼슬살이하는 신하들이 출근하는 아침이라서 요란한 갈도는 주목을 끌었습니다. 갈도는 행인들이 길을 비치도록 하인이 소리질러 알리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행차하던 관리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리 시끄러운가 쳐다봤더니 일개 국품무관이었습니다. 조관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노려보자 당황한 김인복은 달리는 말에서 내리려다 개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궁창에 빠진 생쥐꼴이라 남의 행랑채에 숨어있다 날이 저문 뒤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인복은 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종이로 만든 바람, 책시시 단어 5원. 옛날 정주 고을에 제법 총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암기력이 매우 뛰어나 몇 차례 반복해 낭독하면 대부분 그대로 암기할 정도였습니다. 천자문도 동년배 하구들보다 빨리 깨어 책 CD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책 CD는 글방에서 책 한 권을 읽어 끝낼 때 스승과 친구들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인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책 CD는 책거리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 학생이 책을 다 외웠을 경우 목글씨에 물든 글씨 연습용 책을 깨끗이 씻었는데 이를 책 CD, 그리고 씻은 책을 말리기 위해 벽에 걸어 놓았던 이를 책거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책을 떼다라는 뜻으로 책 CD, 책거리, 책거리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소녀는 암기뿐만 아니라 서당 훈장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칠 정도로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예컨대 하늘 천자를 배우면 연관된 천국은 하늘나라, 천기, 즉 하늘에 기우는 날씨, 천벌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너무 똑똑한 나머지 자만심이 넘쳤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 점을 염려하며 주의 깊게 자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담벼락에 나붙은 방에서 곧 과거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흥분했습니다. 문장 암기에 관한 한 자신이 있었기에 소년은 자신이 응시하기만 하면 장원급제하여 어사화를 꽂은 채 금이 환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날 저녁 소년은 아버지에게 과거를 보고 싶노라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라고 말할 줄 알았던 아버지는 소년의 예상과 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은 알겠다만 그보다 먼저 내가 내는 세 가지 문제를 알아맞히면 과거를 보게 해주마. 소년은 무슨 문제든 내달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잘 듣거라. 첫 번째 문제. 종이로 만든 벽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책에 있는 글귀를 예상했던 소년은 당황해서 순간 할 말을 잊은 채 몽한 눈빛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답이 생각나면 그때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자나깨나 종이로 만든 벽이 무엇인지 생각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 나무와 흙벽으로 만들었고 담벼락은 돌과 흙으로 만들었으며 어느 집을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 소년은 등불을 켜다가 문득 그림자가 비치는 문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지를 바른 문이 종이로 만든 벽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드디어 답을 풀었다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급히 달려온 아들로부터 정답을 들은 아버지는 다음 문제를 말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불은 무엇이겠느냐? 소녀는 두 번째 문제도 선뜻 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방을 물러나온 소녀는 마당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문제가 은근히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기에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던 까닭입니다. 그때 담장 밖으로 두 사람이 대화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무심결에 담장 쪽을 바라보다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담장 위로 살짝 비치는 불빛에서 등불을 떠올렸고 등불이 종이에 둘러싸인 형태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소녀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서 정답을 말했고 빨리 세 번째 문제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바람은 무엇이겠느냐? 소녀는 이번에도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서성이며 담장 밖을 쳐다보기도 하고 집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보기도 했지만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인지는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과거 시험장에서 시제를 앞에 놓고 끙끙거리는 악몽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소녀는 지식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은근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오전 내내 문제 풀기에 골몰하던 소녀는 점심때 대청에서 부채질하는 아버지를 보고 눈이 번쩍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부채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종이로 만든 부채를 흔들면 바람이 나오니까요. 아버지는 모두 잘 맞췄다고 칭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기 잘한다고 글을 잘 짓는 건 아니란다. 과거를 보려면 시제에 얽힌 이러저러한 문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응용력과 지혜도 필요함을 알아두렴. 소녀는 아버지의 말을 유념하여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했고 좀 더 공부한 후 다음번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했습니다. 소년 본인의 노력이 성공 비결이지만 한편으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아들이 자칫 교만해질까 염려하여 세 가지 수수께끼를 통해 가르침을 준 아버지의 공도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설야담 방규와 신기한 오이씨. 신부가 혼인 첫날 밤에 부부 관계를 치른 직후 긴장이 풀려서인지 실수로 방귀를 뀌었습니다. 신부는 몹시 부끄러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신랑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신랑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잠시 후 벌떡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오해한 듯 싶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각자 마음이 상해 두 사람은 그 뒤 아무 연락 없이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신부는 몸의 변화를 느꼈고 첫날 단 한 번 관계로 아이를 가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부는 운명이려니 생각하며 10달이 됐을 때 아들을 낳았고 아무 생각 없이 낳았다고 해서 아이 이름을 무심출이라 지었습니다. 그래도 신부는 아이를 소중하게 여겨 잘 키웠고 세월이 흘러 무심출은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소년은 기억력 좋고 똑똑하여 훈장으로부터 칭찬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당 친구들은 무심출을 아비 없는 아이라며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무심출은 분해서 울며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내심 조마조마하며 지내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첫날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어린이임을 감안해 부부 관계를 무서운 꿈으로 바꿔서 그 직후 방귀 뀌었다고 말했고 아버지가 그걸 불쾌하게 여겨서였는지 조금 생각하더니 그대로 일어나 신방을 나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혼인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계시니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소녀는 믿기지 않는 듯 아버지가 사는 집과 성명을 물었고 어머니는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조심스레 말해줬습니다. 무심출은 어머니의 얘기를 모두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용돈을 좀 주세요. 어머니가 무엇 하려고 그러느냐고 묻자 무심출은 이유를 묻지 마시고 그냥 용돈을 조금만 달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은 무심출은 집 밖으로 나가 씨앗 파는 가게로 가서 오이씨를 한 대 샀습니다. 무심출은 오이씨 담은 봉투를 들고 아버지가 사는 집 앞에서 좋은 오이씨를 팝니다. 나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한 집 밖에서 오이씨 판다는 소리가 들리자 한 남자가 나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혼내듯 말했습니다. 무심출이 보니 자기와 닮은 외모와 나이로 미로 아버지임을 직감하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오이씨를 팔러 다니는 중입니다. 좋은 오이씨인데 조금 사시지 않겠어요? 소년이 공손하게 말하자 부친이 다시 물었습니다. 좋은 오이씨라니 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러느냐?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따먹을 수 있는 신기한 오이씨입니다. 그런 오이씨가 정말로 있단 말이냐? 한 번도 방귀를 뀌지 않은 사람이 이 오이씨를 심으면 저녁에 따먹을 수 있는 오이가 열립니다. 바보 같은 아이로구나. 세상에 방귀를 뀌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부친이 한심한 놈 봤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무심출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는 어르신은 무슨 까닭으로 아내와 헤어졌습니까? 소년의 당돌한 질문에 부친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이렇게 버릇이 없느냐? 그러면서 부친이 소년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왠지 낯익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 이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하시고 어머니를 만나주세요. 무심출이 자기 신분을 밝히자 부친은 비로소 자신의 결벽증을 인정하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부는 다시 만나 사이좋게 살게 됐으니 아침에 심은 오이씨는 정말로 그날 안에 먹을 수 있는 오이가 된 셈입니다. 전설야담, 구렁이와 엉금엉금, 그리고 초원, 홍원필과 홍섬 이야기. 홍원필은 연산군 때 과거에 급제했으나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진도에 유배됐고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석방된 후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나이 30이 넘어서 교수를 시작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몸가짐을 바르게 처신해서 훗날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그 홍원필이 어느 여름날 사랑채에서 낮잠을 잘 때의 일입니다. 홍원필은 잠결에 무언가 배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에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 순간 홍원필은 깜짝 놀라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배 위에서 다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느낌이 싫었지만 움직이면 바로 물릴까봐 두려워 구렁이가 스스로 내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 진동에 뱀이 반응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럴 수도 없으므로 그저 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사라지기를 바랐으나 구렁이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질 무렵 사람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곁눈으로 보니 6살이 된 아들 홍섬이었습니다. 홍섬은 방안을 들여다보더니 뱀을 발견했음에도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홍원필은 착잡한 마음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홍섬이 돌아왔는데 그의 양손에는 개구리 서너 마리가 있었습니다. 홍섬은 살글살금 다가온 후 개구리 한 마리를 아버지 배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구렁이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배에서 내려오자 홍섬은 개구리 한 마리를 방문 앞 툇마루에 떨궈 놓았고 이어 다른 한 마리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구렁이는 그 개구리들을 잡아먹고자 연이어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뱀이 개구리를 좋아한다는 지식과 그걸로 유혹해야겠다는 지혜를 발휘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홍원필은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날은 어린 아들이 아버지 목숨을 구했지만 홍섬이 어른이 된 뒤에는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홍섬은 젊은 시절에 여색을 즐겼으며 집안의 계집종 중 한 명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여름밤의 일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여러 여종이 대청마루에서 흩어져 잤습니다. 홍섬은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알몸 상태로 방을 나와 대청에서 잠자는 여종들 사이를 기어다녔습니다. 그간을 관계를 맺어온 여종을 더듬어 찾기 위함이었는데 그때 아버지 홍원필이 잠에서 깨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홍원필은 곁에 있는 아내에게 말하듯 사실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섬이가 이미 장성한 줄 알았더니 이제야 비로소 엉금엉금 기는 방법을 배웠구려. 그 말을 들은 홍섬은 크게 놀라고 부끄러워 방 안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여색을 삼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홍섬이 처음으로 판서가 됐을 때의 일입니다. 홍섬이 초원을 타고 벽제 소리를 내며 집으로 온다는 소식에 홍원필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초원은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가 타던 외바퀴 수레를 가리키는 말이고 벽제는 지위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하인이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드디어 초원을 탄 홍섬이 집에 도착하자 홍원필의 아내는 경사라며 좋아했으나 당시 우의정이었던 홍원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승이고 내가 판서가 되니 이는 우리 집안에 넘치는 일이라서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너는 어찌 태연하게 초혼을 타고 다닌단 말이냐. 그리 좋다면 초혼을 한 번 더 탔거라. 말을 마친 홍원필은 아들로 하여금 초원을 탄 채 마당을 빙빙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을 부릅뜨고서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홍섬은 기쁘고 마음이 들떠서 초원을 요란스레 탔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에 겸손해야 할 공직자 자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후 재물을 멀리한 원칙주의자 홍원필은 영의정을 한 번 했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은 아들 홍섬은 영의정을 세 차례나 역임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셈입니다. 전설야담, 뺨을 때리고 벼슬을 얻다.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당시 좌의정이 경기도 장단에 볼일 있어 갈 때 평복을 입고 혼자서 조용히 말을 달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에 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주막집이 보이기에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무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역시 비를 피하고자 주막집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한 방에서 한참 동안 무료하게 앉아 있었는데 무관이 한쪽에 놓인 장기판을 보면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아하니 문자를 알 것 같고 장기도 둘 줄 알 것 같은데 의향이 어떠소? 예, 심심한데 한번 두어 봅시다. 재상은 상대의 거친 말씨에도 아랑곳 없이 고운 말씨로 대답하며 장기를 두었습니다. 한 판이 끝나갈 무렵 무관이 또 말을 걸었습니다. 장기 두는 솜씨가 보통 아니구려. 궁벽한 촌사람이 무슨 벼슬 자리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니요. 장기 놓는 걸 보아하니 보리썸이나 없앤 모양인데. 보리동지 아니냐는 비아냥이었는데 보리동지는 보리쌀을 팔아서 첩지 한 장 받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참으로 건방진 말투였으나 재상은 시침이 떼고 일부러 말끝을 흐리게 말했습니다. 예, 뭐 벼슬이야 대수롭겠습니까? 그저 겨우. 무관은 자신의 예상대로라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인사나 하고 지냅시다. 성명은 무엇이오? 그 물음에 재상은 속으로는 웃음을 참은 채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성은 송이없고 이름은 시열이라 합니다. 때시 세찰열 송시열입니다. 성명을 들은 무관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다짜고짜 재상의 뺨을 철썩 후려갈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약한 놈. 내 어찌 우암 송시열 대감의 존함을 사칭하는고. 우암 대감으로 말하면 문장, 도덕, 식견으로 일세를 풍미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무관은 한 마디 더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인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 이름을 모독하는가. 오늘은 재수가 없으려니 별놈 다 보겠구먼. 무관은 말을 마치자마자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말을 타고 그대로 재촉해 가버렸습니다. 워낙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우암은 어안이 봉봉했습니다. 하지만 우암은 자신의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면서 무관의 기질을 칭찬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실로 대장부일세. 천변만화 인기응변 기지를 지녔으니 능히 이를 맡길 만한 인물이로다. 우암은 주막집 주인을 통해 그의 신분을 알아낸 후 황궁한 즉시 안주병사인 그를 불러 평안병사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한편 어안은 어이없어 말을 못하는 혀 안을 가리키고 통하다는 얼이 빠져서 어리둥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해 어리둥절할 때 정신이 빠진 듯 입을 벌린 채 혀가 안으로 살짝 말린 상태가 곧 어안이 봉봉한 것입니다. 하여 뜻밖의 일을 당해 기막혀 말문이 막히는 경우 어안이 봉봉하다라고 말합니다. 전설야담, 사라진 진주와 어민, 주막의 역사. 조선 초기의 일입니다. 한 나그네가 여행 중에 날이 저물자 주막에 들어가 공손히 부탁했습니다. 여비가 떨어져 돈을 드릴 수는 없으나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합니다. 주막 주인은 나그네의 허름하고 초라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방이 없다고 냉정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나그네는 별 수 없이 뜰에 앉아 쉬다가 혹간 벽에 기댄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인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구슬 하나를 들고 와서 손바닥으로 굴리며 놀기에 나그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실수로 구슬을 떨어뜨렸고 근처에 있던 고이가 굴러가는 구슬을 먹이인 줄 알고 꿀꺽 삼켰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잠시 후 주막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막집 내외가 진주를 잃어버렸다면서 수선을 떨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쪽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져도 찾을 수 없자 주인 내외는 나그네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지? 어째 행색이 수상하더니만 내 놈을 묶어 놓았다가 내일 관가에 고발해야겠어. 나그네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하면서도 침착한 표정으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묶어놓는 것은 좋으나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시오. 이놈 봐라. 그 주제에 청이라니. 그래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저 고의를 내 옆에 메어 놓아주시오. 주인은 별 희한한 놈 다 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선심 쓰듯 나그네의 부탁대로 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매우 불편한 묶인 자세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주인은 나그네를 관가로 끌고 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에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내게 오기 전에 저기 거위가 싼 똥을 먼저 살펴보시오.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거위 똥을 살폈고 그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당황해할 때 나그네는 그제서야 자처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매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소. 왜 지금에야 그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겸연쩍게 만드시오.
사람들은 늘 급해서 빨리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어. 만약 어젯밤에 내가 사실대로 말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고의를 죽이고 배를 갈랐을 것이요. 내가 잠깐 고생하면 고의를 살릴 수 있었기에 수모를 참은 것이라오.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포위가 영문도 모른 채 죽임당하는 것을 막고자 기꺼이 자신의 고생을 감수했습니다. 연료실 기술에 나오는 위일화의 나그네 이름은 윤회입니다. 윤회는 훗날 벼슬이 병조 판서에까지 이르렀고 호탕한 성격과 훌륭한 인품에 술을 좋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술집은 고려 중엽 처음 생겼습니다. 숙종 9년에 주식점을 열어 화폐 유통을 꾀한 게 그 시초입니다. 그러나 화폐는 기대만큼 통용되지 못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여 여행자는 양식을 갖고 다녔으며 영원한 큰 길에 주점이 있기는 하나 술과 장작만 갖췄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효종 때부터 화폐가 점차 널리 유통됨에 따라 음식도 팔고 접대하는 여자도 있는 주막이 본격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주막은 향시가 성립된 조선 후기부터 장시의 영향으로 번성했습니다. 장날 장터에는 장국밥집이 있어 장꾼들과 장 보러 나온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역참제 발달도 주막 형성에 한몫했습니다. 각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요충지 곳곳에는 타발마를 관리하는 역이 세워졌고 역 주변에는 어디나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의 술주자는 술, 막자는 집을 의미하는 문자로서 술음식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 제공했습니다. 주막에는 점 또는 주라는 깃발을 내걸어 주요 상품을 강조했습니다. 즉, 점은 숙박, 주는 술이 주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막 여주인은 주모라 불렀고 자빌하는 소녀는 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도에는 주모가 술을 따르고 중놈이가 시중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한말에 이르러서는 목로주점과 색주가가 본격적으로 성행했습니다. 술잔을 버려놓는 길고 좁은 목판 같은 탁자, 목로를 차려놓고 술 파는 집을 목로 술집이라 했는데 큰 목로에서는 안주를 늘어놓고 손님을 끌었습니다. 술 한 잔에 무슨 안주든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었고 술값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로 술집에는 앉는 의자가 일절 없어서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도 곡 서서 마신 까닭에 목로 술집을 선술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자와 술을 함께 파는 색주가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모습을 드러냈으나 본격화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만국의 기운이 술집을 더욱 번성시켰던 것입니다. 전설야당, 왕의 연정, 이재현의 거짓보고. 1308년 충렬왕이 승하함에 따라 원나라의 볼모로 있던 세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급히 귀국 준비를 하면서 연하라는 여인을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하들이 빨리 고려로 돌아가서 포위에 올라야 하므로 나랏 일과 상관없는 여인을 거느리고 갈 수는 없다는 논리로 반대했습니다. 그럼 작별 인사만 하고 오리다. 세자는 연하를 잠깐이라도 보려 했으나 신하들이 여인을 만나면 이별이 더 힘들어진다면서 그마저 말려 참아야 했습니다. 세자는 어쩔 수 없이 연하와 애절한 마음으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고려로 돌아가는 날 아침, 세자는 사람을 시켜 연꽃 한 송이를 연하에게 보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출발하여 집을 나섰다가 아무래도 연하를 잊을 수 없는지 세자는 자신을 수행하는 이재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서 연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네, 알겠사옵니다. 이재현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발길을 돌려서 연하에게 가보았습니다. 연하는 오로지 세자만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이 다가가서 연하 얼굴을 살펴보니 거의 환자 수준이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연하는 낯익은 이재현을 보더니 힘겹게 일어나서 시 한 수를 썼습니다. 떠나며 보내신 연꽃 한 송이 처음엔 무척 붉었습니다. 지금은 초췌해진 줄기가 제 모습과 한 가지랍니다. 버림받은 자기 신세가 마치 꺾인 연꽃처럼 생기 일었음을 나타낸 시였습니다. 간신히 연시를 쓴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자에게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재현은 알겠노라 대답하며 그 글을 받았습니다. 이재현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세자에게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거짓말했습니다. 집에 없기에 이웃에 모르니 가까운 술집에 갔다 하여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뜻밖의 보고에 당황한 세자가 상황을 더욱 자세히 묻자 이재현은 매우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래 옥기 황공하오나 그 여인은 술 마시는 젊은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는 크게 실망한 얼굴로 믿기 어렵다는 듯 정말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감히 신이 전하를 속이겠습니까? 이재현이 침착하게 대답하자 세자는 배신감을 느끼며 혼잣말하듯 내뱉었습니다.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변심하는구나. 계집이란 다 그렇고 그런 걸 미처 몰랐던 스스로가 한심하구나. 정녕 그렇다면 이제 미련 없으니 어서 떠나자. 세자는 바로 길을 떠나 고려로 돌아왔으니 제26대 충선왕입니다. 충선왕은 1298년 왕위에 오른 바 있었으나 개혁 정치를 펼치려다 충렬왕 세력에 밀려 왕위에서 내려와 원나라에 머물다가 10년 만에 다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듬해 충선왕 생일에 이재현이 축수잔을 올리고는 뜰 아래 엎드리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신이 전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충선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이재현은 지난해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고백하고는 연하가 쓴 시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충선왕은 뒤늦게 받아든 시를 읽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연하에 대한 그리움과 연하의 순정을 미처 몰라주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감히 전하를 속인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재현이 충심으로 벌을 청하자 충선왕이 물기 가득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그날 만약 내가 이 시를 보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연하에게로 돌아갔을 것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까닭에 거짓으로 말하였으니 참으로 그 충성이 간절한데 내 어찌 허락했는가? 그랬습니다. 이재현은 충선왕의 성품으로 미루어 당시의 사실대로 말하면 연하에게 그 길로 되돌아가리라 생각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려 국왕 자리가 비어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충선왕도 그 점을 익히 알기에 이재현의 충정을 높이 평가하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재현은 성리학 보급에 노력하면서 문학에서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재현이 55세 때인 1342년 지은 여공패설은 조정에서 간신히 날뛰자 산골에 직거하는 중 장마철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이재용은 자신의 호를 쓸모없는 나무 같은 늙은이란 뜻의 여공으로 지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력자에 딸린 즐거울 낙은 소리 글자이다. 그러나 제목이 못 되기에 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무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매 일찍부터 대부 반열에 끼어 있으면서 화를 면하고 본성을 지킬 수 있었으므로 호를 여공이라 했는데 행여 제목감이 못되어 천수는 누릴 수 있으리라고 여겨서였다. 전설야당 거지 대장 일찜에 우두머리 단어 어원 옛날에 홀로 된 양아버지와 함께 사는
10살, 8살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정직을 강조하며 형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이에게 집을 보라 하고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오랜만에 선반 위 높은 곳에 둔 항아리를 내려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조청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좀 됐기에 수분이 증발해서 줄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문득 조청이 생각나서 다시 내려 살펴보니 조청이 약간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아이들이 한 짓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키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일하러 나간다고 말하고는 담장 뒤에 숨어서 살며시 집안 상황을 살폈습니다. 조금 있으니 형이 배고프니 조청을 꺼내 먹을까? 라고 말했고 동생이 좋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곧이어 형이 허리끈을 푸는 모습과 그 끝에 부젓가락을 묶는 모습이 방문 그림자를 통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형은 부젓가락을 선반 위로 던져 조청 항아리 안에 넣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해본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그런 뒤 끈을 조심스레 잡아당겨 조청 묻은 부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형제는 그걸 빨아먹었고 같은 짓을 몇 번 되풀이했습니다. 도둑질에 분노한 아버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둘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로 가서 거지들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꾀가 많고 물건 훔치는 재주가 좋아 반년도 안 돼서 거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거지들은 배고픔을 이전보다 쉽게 면했기에 소년 형제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소년이 거지 우두머리라는 소문은 금방 마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우두머리는 가장 위에 있는 머리라는 뜻의 한자어 위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문헌에서는 위두로 쓰이다가 훗날 위두에 우리말 머리가 더해질 때 위가 단모음화되어 우두머리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두머리는 단체, 조직, 부서 등의 가장 윗사람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을 사또는 거지들 우두머리라고 알려진 소년 형제를 불러 거지형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소년은 일지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이어 물었습니다. 내가 거지들 우두머리라는 소문이 나도는데 정말이냐? 일지매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또는 어찌하여 거지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거지가 됐고 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냐? 일지매는 집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가 쫓겨났고 동량진로는 배고픔을 면할 수 없기에 식량 도둑질을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소년의 물건 훔치는 재주가 얼마나 비상한지 시험하고픈 생각이 들어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 훔칠 수 있느냐? 소년은 사또에게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허리춤에 달아둔 이 은장도를 내가 알지 못하게 훔쳐보아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의 일을 용서해 주마.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그리 알라. 사또의 제안에 소년은 담담하게 나를 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이래를 주겠다고 말하고는 소년 형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는 깨어있을 때는 물론 잘 때도 은장도를 확인하며 지냈습니다. 하루 이틀 금방 지나고 엿새가 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장도를 너무 신경 쓴 게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져서 사또는 기분을 전환하고자 근처 강가 정자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사또가 동원에서 나와 조금 걸어가는데 길모퉁이에서 좋은 옷 입은 아이와
누더기 걸친 거지 노인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끝에 거지 노인은 소년에게서 뭔가를 뺏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사또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거지 노인은 아이를 쫓아오다가 사또를 보고는 순간 멈칫하고 섰습니다. 아이는 사또의 품으로 달려들어 훌쩍였고 사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사또가 거지 노인을 향해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자 거지 노인은 그대로 내뺐습니다. 울면서 거지 노인의 동태를 살피던 아이는 그걸 보고 거지 노인과 반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또는 양쪽을 번갈아 본 뒤 가려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모처럼 정자에서 경치를 감상한 사또는 허리춤에 찬 은장도를 만지려다 순간 흠칫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허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동원에 있겠지 생각하며 돌아와 은장도를 찾아봤지만 역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소인 내아도 살폈으나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분명히 어딘가에 은장도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원으로 출근한 사또에게 하인이 와서 보자기를 바치며 아뢰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지매라는 거지가 와서 사또께 전해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보자기를 열어보니 은장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또는 어제 오후 자신의 품으로 달려들었던 소년이 일지매였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시 얼굴 이곳저곳에 목물이 칠해져 있어서 일지매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거지 노인과 짜고 버린 신랑이었음도 깨달았습니다. 사또는 일지매를 불러 물건 훔치는 재주를 칭찬한 후 2번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소년 일지매는 사또가 방심할 때까지 여러 날을 보내며 사또의 외출을 밖에서 기다렸고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오자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대부분 방심하므로 그 틈을 노려 일지매는 사또 품에서 은장도를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지매는 사또로부터 도둑질을 용서받자 도둑질을 멈췄습니다.